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제 사건, 실화 사건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청주시 흥덕구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결혼을 승낙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여자친구의 가족들을 몰살한 남성입니다. 자,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였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살인의 배경과 동기. 두 번째, 살인의 수법. 대단히 끔찍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붙잡힌 후에 한 행동, 또 붙잡히기 직전에 한 행동들도 피해자 유족들을 조롱하고 또 찾아가겠다, 뭐 만나러 가겠다, 기다려라, 이런 여러 가지 협박성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피고인 1977년생인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00년입니다. 그러면 당시 만으로 22세 6개월이에요. 만 23세도 안 되는 아주 어린 나이였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살펴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형량입니다. 이 사건 무죄가 나올 순 없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심지어 2명을 죽이고 1명은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여자친구의 어머니 살해했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오빠는 중상을 입었고, 그 오빠의 아내 역시 사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형량이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오고요, 2심에서 사형으로 바뀌었다가 대법원에서 이 사형 판결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환송했고요, 결국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요. 그래도 지금 복역 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야 어차피 사형 선고해도 뭐 집행 안 된다, 뭐 집행도 안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사실상 무기징역이라 뭐 차이가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일리도 있고요. 하지만 그 당시는요,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사형이 97년 12월 30일이거든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직전에, 임기 끝나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는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2000년에 벌어졌고 곧바로 재판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사형이 정말 확정되었다면, 2심에서 나왔던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이때는 사형이 될 수도 있었다. 네, 물론 정권이 바뀌고 그 후에 사형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안 됐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사건 판결문 끝까지 다 지켜보신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심부터 보겠는데요. 1심 판결문입니다. 자, 이 피고인 77년생 남성, 3년 전부터 사귀어서, 판결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약간 좀 옛날 표현입니다. 3년 전부터 사귀며 정을 통하여 오던 이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여성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결혼 승낙을 요구해보고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보고, 그래도 또 나를 거절하면 그 가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살인의 고의를 갖습니다. 이 살인 결의를 하고요, 2000년 3월 31일 오전 10시에 청주 흥덕구에 있는 이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갔더니 이제 예비 장모죠. 결혼했으면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58세였는데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흉기를 챙겨가요. 회칼, 생선 회칼을 소지하고 찾아갑니다.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좀 이따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칼을 가지고 가서 결혼 승낙해달라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자친구 엄마가. 그러면서 그때 같이 있던 오빠, 여자친구의 오빠죠, 31살 이 오빠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정말 내가 결심한 대로 회칼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가 있는 안방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칼로 이 엄마의 목 그리고 이 가슴 부위를 10번 찌릅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를 했고요. 비명소리를 지르고 이 오빠가 급히 나왔어요. 또 오빠뿐만 아니라 오빠의 아내, 이제 31살, 28살 젊은 부부들인데, 건너방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 건너방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로 오빠의 목 그리고 가슴을 여러 번 찌르고요. 그리고 그때 이 아내가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피고인, 이 공격한 사람의 등 뒤에서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이 여자의 또 목이랑 배를 또 3번 찔러가지고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는 다발성 흉부 자창에 의해서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사망했고요. 그리고 이 오빠의 아내의 경우에는 흉부 자창에 의해서 또 피를 많이 흘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도망갔습니다. 네, 오빠는 중상을 입고 도망갔기 때문에 2건의 살인 기수 그리고 1건의 살인 미수가 나온 건데 형량이 중요하잖아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아니 이거 사형이죠. 이게 왜 무기징역입니까? 항소해서 2심에서 사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자 피고인이 아니 무슨 사형입니까? 사형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상고해서 대법원에 갔는데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은 틀렸다. 사형 판결은 너무 무겁다.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파기한 송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그게 확정이 된 건데 중요한 건 이 결과를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도대체 이 사건 1심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정도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반면 비록 파기됐습니다만 2심에서는 왜 사형이라고 선고했는가, 사형 선고했는가 판단의 근거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비교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를 그 변화와 기준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입니다. 양형의 이유. 자, 검사는 사형을 고용했지만 무기징역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사형은 궁극의 형벌이잖아요. 죽여버리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살펴보고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상 극형,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 사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이 사건 보니까 좀 심각한 부분도 있다. 먼저 한번 보자. 이게 뭐냐면요. 여자친구의 변심에 앙심을 품은 이 피고인이 이제 다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자친구 변심했습니다. 이미 변심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하고 싶은데 이 처가에서 예비 처가에서 이걸 인정해주지 않고 뭐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승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이미 변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 승낙을 받죠? 그런 상황에서 왜 결혼 승낙 안 해준다고 사람을 죽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범행 수법입니다. 평소 직장에서 사용하던 생선회칼을 소지하고 갔다. 자, 이 사람 직장이 마트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대형마트의 정육 코너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쓰던 생선회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자친구 집에도요. 그냥 무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살인, 살인미수 또 방실 침입죄가 또 인정이 된 거예요. 그냥 무단 침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범행 수법인데요. 어머니의 목과 가슴을 칼로 10여 회 찌르고 마구 찌르고 또 오빠에게 달려들어서 칼과 목을 가슴으로 수에 찌르고 말리는 오빠의 처, 목과 괴를 3번 찌르고 매우 잔인하다. 2명 죽고 1명 중상 입었다. 범행 결과가 중대하잖아요. 게다가 유족들의 반응이 어떠냐. 극형에 처해달라. 사형 내려주십시오 라고 바라고 있다. 자, 이거는 불리한 정상입니다. 아주 불리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했는데요. 1심은 가정 환경을 본 거예요. 77년생 외아들인데 위로 누나가 6명이 있다. 자, 누나가 6명이 있고 막내 아들인 게 왜 이걸 봐줘야 되는 사정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고등학교 2년을 중퇴하고 2학년에서 중퇴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백화점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군복무 할 때 만났어요. 이 여성을. 군복무를 마치고 인천에 있는 한 마트 정육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과가 없었다. 그리고 일반인과 같이 성실하게 생활했다. 군복무 중에 만나서 교제하면서 깊이 사랑하게 된 이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하자 무시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해서 사례 없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걸 볼 때 나이, 가족관계, 학력, 평소의 성행, 범행 동기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 심경의 변화요? 용서를 구하는 게 심경의 변화인가요? 그러면 그 전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얘기인가? 이거 2심 판결문, 사형을 선고한 판결문에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을 1, 2, 3심이 다 제각각 다르게 판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 이거는 사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라고 본 그 판결문입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2심은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에 대한 집착, 또 이기적인 소유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지만, 그러한 집착이나 소유욕을 제어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지혜와 교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생과 참회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20대 초반 남성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거, 사형하는 거, 이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사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무기징역 1심 선고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고요. 2심으로 올라가는데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르게 판단하고 이 판결문을 그렇게 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걸 이렇게 표현해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던 이 여성의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그녀도 자신을 멀리하게 되자. 자, 이거 없잖아요. 변심이라는 표현만 있고 아주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녀도 자신을 멀리하게 되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녀와 그 가족에게 돌리고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는 이유로, 자, 이게 범행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쓰죠. 1심과 다릅니다. 무기가 아니라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그런 그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판결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 자, 그리고 범행 전에 이 집에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없고, 자, 연인, 전 연인,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이 없고 그 가족들만 있는 것을 알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안식처인 가정에, 그냥 집이라고 안 합니다. 이런 육체와 정신의 안식처인 가정에 미리 준비한 정육 작업용 칼과 장갑을 끼고, 그냥 생선 회칼이라고 안 하고 정육 작업용 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침입해서, 장갑 낀다는 얘기도 아까 없었잖아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범행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범행의 중대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서 누워있던 그녀의 어머니에게 수십 회 칼을 휘둘러, 아까 10번이었잖아요. 이것도 수십 회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표현이 달라요. 판결을 내리는 것도, 판결문을 쓰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무기야 라고 할 때는 또 거기에 맞게 표현하는 거고, 또 아니야 사형이 맞지 라고 할 때는 좀 더 세게 할 수 있는, 본인의 판단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수십 회 칼을 휘둘러 목과 복부를 찔러 살해하고 거실로 나오다가 다른 방에 오빠가 있는 걸 알고는 방으로 달려가, 방으로 아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갔다고 했잖아요. 방으로 달려가 오빠 또 그 부인의 목, 흉부, 복부를 수회 찔러 오빠는 대항하다가 피하여 죽음을 모면했지만 그 부인을 살해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 1심 판결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빠의 부인인 아내인 피해자는 당시 임신 5개월이었다. 자, 임신 5개월인 여성의 복부를, 배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5개월이면 티가 나잖아요. 배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사실 그 전에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오빠 부부 이거 임신했다라는 걸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무참하게 살해했고요. 그리고 이 아내 죽었잖아요. 칼에 맞아서 5개월, 임신 5개월 태아마저 사망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까지 쓰면은 사형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썼겠죠. 이런 차이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법조인이, 특히 판사, 법관이 당연히 이제 직업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제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옳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사람입니다. 본질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정당화할 필요도 항상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판결문을 믿지 않습니까? 따를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자,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살해당한 2명의 피해 여성, 당시
이 엄마는요, 오른쪽으로 누워있거나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이제 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역시 누워있거나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등이 굽은 상태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칼에 찔렸습니다. 이제 매달려가지고 막으려다가 결국은 공격을 당하고 쓰러졌겠죠. 그 다음에는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범행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제 오빠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지켜본 거예요. 오빠가 어떻게 하나. 근데 오빠가 밖에 나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제 좀 약간 좀 주저하니까 태연히 걸어서 안 잡는구나, 도와주러 오지 않는구나, 나를 잡으러 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태연히 걸어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타고 온 승용차를 운전해서 도주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비인간적이죠. 여성에게. 이제 결국 연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2심 판결문에 따르면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입니다. 이미 결별한 거예요. 그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내가 너네 식구 다 죽였다, 평생을 너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붙잡혀서 구속된 다음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내가 사죄하겠다 라고 편지를 쓰고서는 이 모든 책임, 이 사건에 이른 모든 책임을 이 여성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연인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데요. 나 많이 살아봤자 15년이고 여기서 모범적으로 잘 생활하면 12년으로 감형된다. 나가면 나 너랑 살 거니까 너 결혼하지 마. 너 이사도 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 이사해봤자 내가 분명히 찾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죽여버린 사람이 가족들을. 그리고요, 안 찾아오니까 또 편지를 써요. 왜 면회 안 오냐 이러면서 비난하고요. 또 면회하고 또 재판도 방청해라. 재판 와라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거 2심은요 뉘우치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정도면 이거는 사형이다. 이 사건 범행 이유가 한 가정을 파괴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가정의 파괴로 인해서 그 여자를 고통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범행 후에 자신이 사랑한다는 여자의 고통을 즐기려 하고, 사랑한다는 여자입니다. 고통을 즐기려 하고 즐기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게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게 그 여자와 또 그 가족들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범행 전에도 연락을 했어요. 범행 전에도 죽이겠다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여성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결국 잡힌 다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끝까지 이 여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단지 그 여성이 평생 가족을 잃은 고통을 맛보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반사회적이죠. 네, 결국 인간을 객체로 삼고 도구로 만드는 반인륜성의 반로이며 반사회성의 극치다. 복수심을 위한 범죄이고 인간과 인간의 정신과 사랑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다 라고 보면서 이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특히 범행을 반성한다고 반성문을 계속해서 써내고 있지만 그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즉 사형을 선택하는 것만이 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또 반사회성에 상응하는 조치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러자 이 피고인 상고에서 대법원으로 올라왔고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파기합니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냐? 아니에요. 이건 법률적인 판단하는 거잖아요. 틀렸다고 봐요. 결국은 무기징역이 확정이 되는데, 이 대법원의 판단 역시 의미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왜 사형이 너무 무겁다고 봤느냐? 연령부터 봅니다. 79년 9월 10일생, 당시 22세 6개월, 젊은 나이고요. 전과가 없어요. 네, 전과 없고 농사일을 하는 부모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좀 불쌍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농사일을 하는 부모와 함께 위로 누나 6명을 두고 막내로 자라면서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 아니 처음 나오죠. 화목한 가정환경 처음 나옵니다.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2년간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아까 사실 1심에서 백화점 얘기했지만 1심 판결문에 백화점 얘기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처음 나와요.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취직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9개월 동안 인천에 있는 대형 할인 매장 정육부 직원으로, 자, 여기서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1, 2심에서 안 나왔던 겁니다. 월 12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월급을 적게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며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성격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근무했다. 자, 이 사람을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 뭐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2심에 다 없던 게 지금 대법원에 처음 판결문에는 등장한 거예요. 이 내용은. 게다가 성격도 원만하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들, 자기 가족이니까 이 남자의 가족들 모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피고인의 교화에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뭐 호소하겠죠. 왜? 근데 이 호소하는 게 과연 글쎄요 얼마나? 아무튼 대법원 판결문에 처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요.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이 여성과의 관계가 끊어질 처지에 이르자 한 번 더 만나서 설득하려고 3일 동안 노력을 하다가, 이 얘기 없었잖아요 아까. 네, 구체적으로 3일 얘기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노력하다가 실패하자 이러한 처지가 그녀의 가족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인 적개심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연쇄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사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도 다소 계획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범행 후에 자살을 결심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이 여성에게 전화해서 심한 말을 하긴 했다. 아니, 좀 전에 2심 사형 선고하는 판결문을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심하잖아요. 죽인 다음에 내가 죽였다. 오, 예.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렸다. 근데 이 알린 게 그렇게 뭐 참작할 만한 사유인가요? 오히려 알리면서 겁을 주고 도망가지, 나름대로 이사가지 못하게 딱 기다려라 이런 얘기, 나 너랑 결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겁을 주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그렇게 심한 말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범행 당일 체포돼서 수사와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참여했다. 한결같이 용서를 빌고 참여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한결같이 용서를 빌고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2심은 또 아니잖아요. 용서를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최종 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그 당해 사건에는 이제 다른 법원의 판단을,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또 기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대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구속 중에 이 여성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군데군데 심한 말을 쓰기는 했지만 편지의 주된 내용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형을 당하거나 뭐 형을 사고 나오더라도 뭐 너를 찾을 것이다. 사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나오죠? 네. 아무튼 그녀를 너를 찾을 것이며 면허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었고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 자, 똑같은 편지, 똑같은 내용인데 2심은 협박이라고 봤고요. 대법원은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판사잖아요. 판사인데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결국 협박을 의도로 쓴 편지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판단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 사건 기록을 다 직접 보거나 또 피고인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피해자 등의 이제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사형과 무기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지만 집행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환경 자체가, 네, 상황이 어쨌든 사형 집행된 가능성, 우려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또 가석방도 있으니까 무기징역에도 그 희망을 갖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1심은
2심은 대법원은 다 다릅니다. 무기, 사형, 파기에서 무기. 자,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재판, 형사 재판 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